AID 30 플러스 집중 캠프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이한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과 원리 2앱 파트 2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을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실무에 가까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우리도 AI 프로젝트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질문이 바로 어떤 종류의 머신러닝을 사용할까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머신러닝의 유형과 우리가 개발한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달성할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머신러닝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을 이해해서 여러분의 업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능 평가 지표를 이해해서 우리가 만든 AI 모델이 정말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AI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핵심 능력입니다. 그럼 먼저 머신러닝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 즉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마치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며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학습에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회귀는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분류는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 달리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내게 됩니다. 비지도학습의 주요 방법으로는 군집화와 차원 축소가 있습니다. 군집화는 비슷한 데이터끼리 그룹을 만드는 것이고 차원 축소는 복잡한 데이터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상태와 행동을 입력으로 받아 보상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높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적합한 머신러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머신러닝 활용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먼저 지도학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은 입력 데이터와 정답이 함께 제공되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학생이 문제집으로 공부할 때 문제와 정답을 함께 보며 문제의 패턴을 익히는 것과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라벨된 데이터셋에서 토마토, 포도, 당근 이미지들이 각각 올바른 이름과 함께 제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 있는 학습 데이터셋입니다. 다음 훈련 과정에서는 컴퓨터가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빨갛고 동그란 것은 토마토, 보라색 알갱이들은 포도라는 식으로 입력과 정답 사이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다음은 테스트 단계입니다. 이제 라벨이 없는 새로운 과일과 채소 이미지들을 모델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모델은 학습 패턴을 바탕으로 정확한 예측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를테면 테스트 데이터에서 토마토는 토마토로, 포도는 포도로, 당근은 당근으로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이처럼 지도학습은 기존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여 새로운 입력에 대해 정확한 출력을 예측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도학습은 크게 회귀와 분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중 회귀는 연속적인 숫자 값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 주식의 가격은 얼마까지 오를까요? 내일의 기온은 몇 도일까요? 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분류는 주어진 카테고리 중 하나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분류의 예시입니다. 화면 왼쪽에 라벨된 데이터셋을 보시면 다양한 토마토, 포도, 당근 이미지들이 각각 정확한 이름표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훈련 과정에서 컴퓨터는 빨갛고 둥근 형태는 토마토, 보라색 송이 모양은 포도, 주황색 길쭉한 형태는 당근이라는 특징과
카테고리 간의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새로운 이미지가 입력되었을 때 모델은 3개의 카테고리 중 하나로 정확히 분류해낼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출력 결과를 보시면 각 이미지가 토마토, 포도, 당근으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회기는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고 분류는 어떤 카테고리일까요?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회기의 구체적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회기는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속적인 숫자 값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주어진 예제는 60제곱미터 오피스텔의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화면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면 2023년 10월 기준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과 평균 거래 가격 데이터가 있습니다. 10제곱미터부터 120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크기의 오피스텔과 그에 따른 평균 거래 가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분산 그래프는 이 데이터를 시각화한 것으로 면적이 클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패턴을 학습해서 새로운 면적의 오피스텔 가격을 예측하는데 회기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총 11개의 실제 전용 면적과 평균 거래 가격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을 입력 데이터 X의 입력 특성으로 평균 거래 가격을 Y, 즉 목표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학습 과정을 보시면 먼저 학습 세트에서 학습 알고리즘을 거쳐 가설함수 H를 만들어냅니다. 이 함수 H는 전용 면적 X를 입력으로 받아 예상 가격 Y를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들을 정리하면 M은 학습 예제의 수를 나타내고 X는 입력 특성, Y는 목표 변수를 나타냅니다. 그럼 회기 모델에서 입력 변수 X와 출력 변수 Y를 매칭해주는 가설함수 H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입력 데이터 X에서 입력 특성이 전용 면적 하나이므로 가장 기본적인 단순 선형 회기 형태의 직선 함수를 가설함수 H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1차 함수와 동일한 형태로 X축은 입력 변수, Y축은 출력 변수로 설정한 직선 그래프입니다. 화면에서 3가지의 케이스를 보시면 매개 변수 θ0와 θ1의 값에 따라 직선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θ0는 y절편, θ1은 기울기를 각각 나타냅니다. 이에 따라 케이스 1은 기울기가 0인 수평선이고 케이스 2는 y절편인 0인 원점을 지난 직선이고 케이스 3는 y절편이 1인 직선임을 각각 보여줍니다. 여기서 선형 회기의 핵심은 매개 변수를 조정하여 직선을 변화시켜 주어진 데이터 점들과 가장 근접한 직선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배운 개념을 우리의 오피스텔 가격 예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X축을 전용 면적, Y축을 평균 거래 가격으로 설정하여 11개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선형 회기 알고리즘은 이 데이터 점들과 평균적으로 가장 가까운 직선을 찾아냅니다. 그 결과가 바로 화면의 빨간 점선입니다. 학습을 통해 얻은 최적의 H함수는 θ0가 마이너스 31,764이고 θ1이 1976인 직선입니다. 이제 60제곱미터 전용 면적을 H함수에 입력하면 우리는 오피스텔의 예상 가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습된 함수에 새로운 입력값을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예측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력 변수가 하나인 단순 선형 회기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가격의 경우 전용 면적 외에도 방의 개수, 화장실의 개수, 오피스텔 연식 등이 추가적인 입력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변수가 다수인 선형 회기도 핵심 원리는 동일합니다. 입력 특성의 개수가 늘어나면 가설함수 H의 매개 변수 θ의 개수도 그에 맞춰 증가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매개 변수들의 조합을 찾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입력 특성들을 활용한 경우 단순하게 하나의 입력 특성을 사용한 모델에 비해 훨씬 정확한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도학습의 또 다른 유형인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류는 데이터를 미리 정의된 카테고리 중 하나로 자동 분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즉, 이 데이터는 어떤 그룹에 속하나요? 라는 질문에 답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주어진 예제는 종양 크기에 따라 환자를 악성 또는 양성으로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그래프 위아래에 표시된 8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선형 회귀함수를 구하면 초록색 점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점선을 사용하여 종양 크기에 따라 악성과 양성 환자를 쉽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Y값이 0.5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악성, 그 이하면 양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 오른쪽에 매우 큰 종양 데이터가 하나 추가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가된 데이터를 포함해서 선형 회귀함수를 구하면 빨간색 점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악성이어야 할 중간 크기 종양도 0.5 이하로 예측되어 양성으로 잘못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형 회귀를 분류 모델에 사용할 때의 한계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가 제안되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여 분류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그럼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시그모이드 함수의 수식을 보시면 분모에 exponential -g라는 지수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지수 함수만 따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아래 그림에서 이 지수 함수는 g 값이 클수록 0에 가까워지고 g 값이 작을수록 무한대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전체 시그모이드 함수는 g 값이 양의 무한대로 갈수록 exponential -g가 0이 되어 분모가 1에 가까워져 전체 함수값이 1에 수렴합니다. 반면에 g 값이 음의 무한대로 갈수록 exponential -g가 무한대가 되고 결과적으로 분모 전체가 무한대가 되어 전체 함수값이 0에 수렴합니다. 또한 g가 0일 때는 exponential -g가 1이 되고 따라서 분모 전체는 2가 되어 전체 함수값이 0.5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화면 오른쪽 그래프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나타내는데 이는 모든 입력값을 0과 1 사이의 확률값으로 변환하여 0.5를 기준으로 분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럼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한 실제 분류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두 개의 입력 특성 x1, x2를 가진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녹색 직선이 바로 분류를 위한 선형 결정 경계를 나타내는데요. 이 직선은 분류 모델의 학습을 통해 얻어집니다. 이 예제의 경우 매개 변수 세타0는 -3, 세타1은 1, 세타2는 1이라는 결과를 얻었고 이에 따라 결정 경계는 x1 플러스 x2는 3이 됩니다. 여기에서 분류 규칙은 데이터가 선형 결정 경계보다 위쪽에 위치하면 출력값 y를 1로 예측하고 아래에 위치하면 출력값 y를 0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예측 결과를 통해 데이터를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의 데이터는 직선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비선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선형 결정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H함수에 다항식 특성을 추가하여 x1의 제곱과 x2의 제곱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결과 입력 데이터 x와 매개 변수 세타로 이루어진 결정 경계는 화면에서 녹색 원인 x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은 1인 원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분류 규칙은 데이터가 원 외부 영역에 위치하면 출력값 y를 1로 예측하고 내부 영역에 위치하면 출력값 y를 0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이처럼 비선형 결정 경계는 적절한 특성 조합을 통해 복잡한 형태의 결정 경계도 만들 수 있어서 더 정교한 분류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머신러닝의 두 번째 유형인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데이터 내부에 숨겨진 구조, 패턴 또는 군집을 스스로 발견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이 데이터들을 스스로 이해하고 의미 있게 나누어 보세요 라는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화면의 예제를 보시면 다양한 토마토, 포도, 당근 이미지들이 주어지지만
어떤 라벨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 집안 군집화 과정을 통해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들끼리 자동으로 그룹핑됩니다. 결과적으로 토마토는 토마토끼리, 포도는 포도끼리, 당근은 당근끼리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지도 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K평균 군집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총 4단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단계는 초기 중심점 선택 단계로 전체 데이터 중에서 무작위로 K개의 중심점, UK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K개의 중심점을 선택한다고 해서 K평균 군집화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각 데이터 포인트와 무작위로 선택된 중심점 UK들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해당하는 클러스터에 각 데이터를 할당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데이터들이 같은 색깔로 그룹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중심점 재계산 단계로 각 클러스터에 속한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새로운 중심점으로 업데이트하는데 이는 중심점을 이동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4단계는 2단계와 3단계를 반복하여 수행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반복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중심점의 변화가 거의 없거나 설정된 최대 반복 횟수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을 계속하게 됩니다. 화면의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반복을 통해 중심점들이 이동하여 최적화되고 수렴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K평균 군집화는 매우 유용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초기 중심점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데이터셋이라도 무작위로 선택된 초기 중심점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군집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두 번째 그림은 전역 최적해를 찾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은 지역 최적해에 빠져 최적의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을 여러 번 실행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초기값으로 여러 번 실행한 후 가장 낮은 제곱 오차의 합, 즉 가장 작은 SSE 값을 가진 결과를 선택하면 됩니다. 화면에서 두 번째 그림인 무작위 순번 1번이 SSE가 0.1로 가장 낮은 오차를 가진 최적의 결과입니다. K평균 군집화의 두 번째 문제점은 데이터를 몇 개로 나눌지 군집수 K를 미리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티셔츠 사이즈 데이터에 대해 왼쪽 그림은 large, medium, small 3개의 그룹으로 오른쪽 그림은 x large, large, medium, small, x small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결과입니다. 사용자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적절한 군집화 K값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은 값을 선택하면 과도하게 단순화되고 너무 많은 값을 선택하면 과도하게 세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엘보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군집수 K를 1부터 차례로 증가시키며 각각의 SSE 값을 계산합니다. 이 결과를 그래프에 그려보면 K가 증가할수록 SSE는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감소폭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이 변곡점이 마치 팔꿈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엘보우 방법이라고 불립니다. 화면에서 왼쪽 그림은 군집수 K가 3에서 변곡점이 형성되고 오른쪽 그림은 군집수 K가 5에서 변곡점이 형성되므로 최적의 군집수를 3개와 5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군집수를 객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의 세 번째 유형인 강화학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행동에 따른 보상 또는 벌점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듯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점점 더 나은 전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강화학습의 핵심 구조를 살펴보면 화면의 다이어그램에서 보듯이 순환적 학습 과정을 거칩니다.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를 관찰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 행동은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고 환경은 그 결과로 보상과 새로운 상태를
에이전트에게 되돌려줍니다. 결과적으로 광학습은 명확한 정답이 없는 복잡한 환경에서 스스로 최적의 전략을 찾아가는 매우 강력한 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AI 모델의 유형과 그것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만든 AI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능평가 지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AI 프로젝트 투자 대비 효과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먼저 지도학습의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가 바로 혼동 행렬입니다. 혼동 행렬은 우리 모델의 예측 결과를 4가지 케이스로 체계적으로 분류해 줍니다. 실제값이 양성인데 예측도 양성인 true positive, 실제값이 음성이고 예측도 음성인 true negative, 그리고 실제값은 음성인데 양성으로 잘못 예측한 false positive. 마찬가지로 실제값은 양성인데 음성으로 잘못 예측한 false negative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앞부분에 붙는 true와 false는 예측이 맞았냐, 틀렸냐를 나타내고 뒷부분에 붙는 positive, negative는 둘 중 무엇으로 예측하였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럼 앞에서 구한 4가지 예측 결과를 활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확도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로 전체 예측 중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정답을 맞힌 비율을 나타냅니다. 정밀도는 조금 다른데요.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양성인 것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해 양성 예측의 신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현율 또는 민감도는 실제 양성 중에서 분류 모델의 양성으로 찾아낸 비율로 양성인 것을 놓치지 않고 잘 찾아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으로 구합니다. 특히 데이터가 불균형할 때 모델의 균형 잡힌 성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럼 실제 의료진단 사례를 위 지표들을 사용해 평가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예제는 총 165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환자인지 비환자인지를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총 165명 중 실제 데이터에서 환자가 150명, 비환자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분류 모델이 진단한 결과 실제 환자 150명 중에서 50명은 환자로 정확히 진단했지만 100명은 비환자로 오진했습니다. 반대로 실제 건강한 15명 중에서 10명은 정확히 비환자로 진단했지만 5명은 환자로 오진했습니다. 그럼 이런 예측 결과를 갖고 먼저 정확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확도는 전체 165명 중에서 정확히 진단한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정확하게 진단한 사람은 true positive 50명과 true negative 10명으로 총 60명입니다. 따라서 정확도는 전체 165명 중 실제 환자와 비환자를 정확하게 예측한 60명의 비율로 36.36%입니다. 정확도를 갖고 에러율을 구해보면 에러율은 100%에서 정확도를 빼준 63.63%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분류 모델은 상당히 낮은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정밀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밀도는 환자라고 예측한 것의 신뢰도를 나타냅니다. 분류 모델이 환자라고 예측한 인원은 true positive 50명과 false positive 5명을 합한 총 55명이고 이 중 실제 환자는 50명입니다. 따라서 정밀도는 전체 환자라고 예측한 55명 중 실제 환자를 정확하게 예측한 50명의 비율인 90.9%입니다. 이는 우리 분류 모델이 환자라고 진단할 때 그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현율은 실제 환자를 얼마나 잘 찾아내는가를 나타냅니다. 실제 환자 150명 중에서 모델이 환자라고 진단한 사람은 50명이므로 재현율은 33.33%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의료 진단에서 재현율은 모든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실제 환자를 건강하다고 오진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분류 모델의 경우 재현율의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F1 스코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왜 F1 스코어를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만약 정밀도만 높거나 재현율만 높다면 모델이 한쪽으로 치우친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평균은 두 값이 모두 높아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특히 작은 값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 불균형한 모델 성능을 엄격하게 평가해 줍니다. 예제에서 우리 모델의 경우 정밀도는 90.9%로 우수하지만 재현율이 33.3%로 매우 낮아서 F1 스코어가 0.4877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1 스코어를 통해 우리 모델의 재현율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능 평가 지표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도록 모델을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도학습 중 회귀 모델의 성능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류와 회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측하는 값의 성격입니다. 분류는 환자와 비환자 같은 카테고리를 예측하지만 회귀는 집값이 1억 또는 기온이 30도처럼 숫자를 예측합니다. 따라서 회귀 모델에서는 실제 값과 우리가 예측한 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회귀 모델에서 사용하는 성능 평가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평균 절대 오차로 가장 직관적인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을 3억으로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3억 5천만 원이었다면 오차가 5천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예측에 대해 오차의 절대값을 구한 뒤 평균을 낸 것이 평균 절대 오차입니다. 평균 절대 오차의 장점은 해석이 쉽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평균 절대 오차가 500만 원이라 하면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틀리다는 의미로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평균 백분율 오차로 오차를 상대적인 비율로 표현합니다. 3억 원짜리 집을 5천만 원 틀린 것과 1억 원짜리 집을 5천만 원 틀린 것, 어느 것이 더 심각한 오류일까요? 당연히 1억 원짜리 집입니다. 같은 5천만 원 오차라도 상대적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균 백분율 오차는 바로 이런 상대적 오차를 측정합니다. 오차를 실제 값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균 백분율 오차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값이 실제값보다 크면 양수, 작으면 음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 백분율 오차를 보면 우리 모델이 전반적으로 과대 예측하는 경향이 있는지 과소 예측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평균 제곱 오차로 오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곱을 하는 이유는 큰 오차에 대해 더 큰 벌점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오차를 제곱하면 1억, 200만 원 오차를 제곱하면 4억 원이 됩니다. 오차는 2배만 커졌는데 벌점은 4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제곱 오차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곱을 해주기 때문에 데이터의 단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원래 집값이 원 단위였다면 평균 제곱 오차는 원의 제곱 단위가 되어 직관적인 해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지표는 평균 제곱 오차의 제곱근으로 이 지표의 큰 장점은 사용한 데이터의 단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집값 예측에서 평균 제곱 오차의 제곱근이 500만 원이라면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의 크기로 틀리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큰 오차에 대한 민감도는 평균 제곱 오차처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표는 정규화된 평균 제곱 오차의 제곱근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평균 제곱 오차의 제곱근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데이터 간 비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집값 예측 모델의 평균 제곱 오차의 제곱근이 500만 원이고 자동차 가격 예측 모델의 평균 제곱 오차의 제곱근이 300만 원이라면 어느 모델의 성능이 더 좋을까에 대한 단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규화된 평균 제곱 오차의 제곱근은 실제 값의 평균으로 정규화했기 때문에
단위가 사라지고 0과 1 사이의 값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데이터셋과 또는 다른 모델 간의 상대적 성능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정규화된 평균 제곱 오차의 제곱근이 0.1이면 실제값 대비 평균 10% 정도의 오차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신러닝의 유형과 성능평가 지표들을 배워봤습니다.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해결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머신러닝 방법이 달라집니다. 숫자 예측이 필요하다면 지도학습의 회귀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분류와 판별이 필요하다면 지도학습의 분류 모델이 적합합니다. 숨겨진 패턴 발견이 필요하다면 비지도학습의 군집화를 활용할 수 있고, 최적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면 강화학습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성능평가 지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배운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성과를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프로젝트보다는 작은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명확한 성과를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데이터 품질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도 나쁜 데이터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셋째, 비즈니스 목표와 일치하는 지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모델보다는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머신러닝의 기초 개념들이 여러분의 AI 프로젝트에서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